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석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또 벌써 9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곧 취임 1년이 다가오겠죠.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경랑 속 그 자체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구속되었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역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떠돌던 온갖 의혹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전국에 커다란 태풍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치권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저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죠. 정치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흠집내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이야기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보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을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부채질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거 정부 시절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한반도기는 어느새 평양올림픽이란 말로 전도되어 버렸고, 남북 단일팀은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암적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아리랑은 민족의 노래가 아닌 종북의 노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으로 모여든 국민들은 가슴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정권 교체. 하지만 그 광장의 한켠에선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국기인 태극기가 어느 순간부터 특정 집단에 의해 이상하게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일수록 소수를 배려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하지만 왜 하필 그 다양성이 그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애국이고 남들이 그들과 똑같은 걸 할 때에는 종북으로 바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 당국자에게 돈을 건네다 망신살만 뻗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는 하나다란 현수막을 들고 열심히 북한 여자 축구팀을 응원했던 당시 여당 의원들, 북한 현송월 점검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홍보처가 아닌 일부 종편들입니다. 그러고는 이번 올림픽이 평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재섭고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 행태를 보면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때가 맞았었다면 지금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틀렸었다면 지금도 틀린 겁니다. 당신들의 그 얄팍한 생각만 바뀌었을 뿐이죠.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해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선 유명년생 말띠 한경수 작가와 대전의 역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평화통일운동본부 7, 8년생 말띠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 테마를 바꿔가며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을 모아 사회 흐름을 이해해봅니다. 주간 대충 뉴스, 오늘도 역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뭐 일주일은 뭐 소살같이 지나가죠. 근데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7일은 뭐 어떤 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중도일보 그 경영진 분들한테 제가 좀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은 아는 것이 힘이다랑하고 돈은 중도일보에서 받아간다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일이 워낙 많고 바쁘다 네, 보니까요. 그렇죠. 예, 오해할 수 있을까봐. 네. 오늘 재석고 브리핑에서는 제목이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그 정부에서 이제 뭐 남북한 교류 관련해 가지고 뭐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 간 대화 뭐 한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촌지 봉투에 넣어서 건네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다가 북한에서 녹취록을 이제 막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게 막 마지못해 인정했던 뭐 이런 것들, 그런 사건도 있었었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뭡니까 그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 들고 막 북한 여자 축구팀 응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한반도기는 무슨 그쵸 뭐 평양 올림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쵸.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남북 단일팀 여자 하키 아이스하키 팀이요. 과거에 그쵸, 예, 과거에는 막 감동의 물결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남북 단일팀이 꼭 평화의 상징으로서도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피해보는 선수들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안 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재석고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었던 일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는 애국이고 지금은 종북으로 비춰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요즘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캐치프라이즈를 어떤 전달력이 좋은 캐치프라이즈를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어떻게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걸 좀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흐 IOC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세게 언론에서 네.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이건 나라 망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권이 국제적 행사이고 어떤 올림픽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이념, 어떤 평화, 전쟁도 멈추고 어떤 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평화를 다진다 뭐 이런 의미의 어떤 올림픽을 의미를 좀 많이 퇴색시키는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사실 IOC가 주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개최 도시들은 장소만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장 수입이나 뭐나 이런 거 다 IOC가 가져가서 배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방송 중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창이나 우리나라 조직위원회는 큰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올림픽 관련해 갖고는 모든 거 IOC가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는 개최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도 잘 해보시면은 월드컵은 국가가 유치를 하고요. 올림픽은 도시가 유치를 해요. 그건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한일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이러지만 올림픽은 서울 올림픽, 뭐 평창 올림픽, 도쿄 올림픽 이러잖아요. 도시가 유치하는 거거든요. 국가 단위 행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워낙 종북몰이 이런 것들을 막 세게 하다 보니까 정치권이 정말로 자기들이 뭘 잘할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 지난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발목 잡는 식의 행태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리고 임병환 기자님이 이제 대전에 탐사보도의 신으로 등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카메라 들고 굉장히 많이 출동을 하세요. 지난번에 계룡맨션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저희 선배가 그 페이스북 댓글로 탐사보도라고 써놓으셨는데 저는 답사보도 현장을 네. 가서 그냥 답사하는 어떤 그런 수준인데, 일단 문화동에 계룡맨션이라는 한 40여 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네. 한 12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여기가 한 재건축을 추진한 게 한 15년쯤 됐어요. 꽤 오래됐지요. 네,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15년째 찾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뭐 관리를 안 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또 빈집이 된 아파트는 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에 있는 샤시나 안에 있는 집기를 다 뜯어내서 창문도 깨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몇 년 사이에 집이 완전히 폐허처럼 120세대 폐허처럼 변했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한 1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은 안 되고 집은 이미 망가져 있으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삶도 같이 망가져 버리는 뭐 이런 게 좀 가슴 아파서 한번 다녀왔죠. 그래요. 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까지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도 많이 놀랬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한 주간에 어떤 소식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 주실 건가요? 예, 충남도의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 11개 충남 지역 민관 협력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꽃인 인권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심과 인권나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 충청지부 등 대전 17개 시민사회단체도 충남 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규탄했습니다. 이 인권조례는 사실 충남은 좀 선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 대전은 아직 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네. 대전시 의회 의원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인권조례를 이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세게 나오고 있죠. 뭐 기독교인 주축이 된 천안바른인권위원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 인권선언문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4월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조례 폐지를 촉구했고요. 충남도 인권선언문에 도민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 부분만 언급했는데 충남 인권선언문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 성별 정체성, 즉 성전환까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넣었다는 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기독교 세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성을 얘기할 때 그 성을 전반적인 성을 얘기할 때는 섹슈얼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성을 섹스라고 흔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는 성전환 얘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태어나긴 섹스로는 남녀 그러니까 암수로 태어났지만 그거를 사회 태어나서 나중에 바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윤리 강령에도 소수자 보호 원칙이 있는데 충남도 인권 조례를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충남 인권 조례 제정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었나요? 네, 그 관련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데요.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 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의원 40명 중 2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순조롭게 표결이 붙여지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전에 통과됐다라는 거는 아마 이 의원들도 이게 옳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니까 정치인 이렇게 귀가 얇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좀 답답합니다. 네. 인권은 정말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란 얘기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랑 별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차별받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난 동성애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변신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병환 기자님도 제가 예전에 오빠 이거 하니까 낙살이 확 돋았다고 했잖아요. 네. 뭐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자기 스스로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참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말 그대로 성 정체성도 어떤 타고난 어떤 신체적인 정체성과 어떤 신체적인 구조와 정체성이 일치하는 게 뭐 대다수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플라토의 향연을 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성이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덕구에서는 천변 도시 고속화 도로의 통행료가 논란입니다. 현재 소형 800원, 중형 900원, 대형 1,400원의 요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공공도로보다 빠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면 똑같이 교통체증을 빚고 있답니다. 그러고도 요금을 내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게 대덕구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서구 둔산동 쪽하고 대덕구를 잇는 천변 그 도시 고속화도로 이게 대전에서는 아마 첫 유료도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이나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동전 이렇게 왜 터널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도로 처음 생겼을 때 시범 운영한다고 해갖고 500원이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올릴래다가 사람들이 안 이용할 것 같아서 못 올리고 하다가 결국은 올렸는데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이제 심해졌고 그리고 또 버스 중앙차로가 도입됐죠. 여기 그 BRT 그 어디입니까? 세종시가는 그러면서 이제 정체도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출근 시간에 테크노밸리 그쪽 나가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대화동 내려가는 원천교 가는 쪽 거기 굉장히 밀리잖아요. 네,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04년 민간투자로 건설해 13년이 지나면서 통행량 증가로 상습 정체 현상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2016년 7월에 갑천 고속화도로에 세종을 잇는 BRT 광역버스 전용차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차로 2개선이 버스만 다닐 수 있어 일반 차량은 전체 6개 차선 중 4개 차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축소됐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내라 이런 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KTX가 뭐 무궁화보다 비싼 이유는 더 빨리 가니까 비싼 거고 뭐 그런 건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그 정용기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무료화 재협상을 하는 목소리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법이 이제 유료도로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은 이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자도로를 무료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을 공용화한다는 의미여서 어떤 우선적으로 도로 건설비를 대전시 재정으로 갚아야 할 텐데 이때 대략 2,20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SOC 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민자 사업자들이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한때 되게 유명했었죠. 그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조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맥커리 코리아. 네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민영화 사업들 추진했을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IMF 시절에 공사비 조달 이런 게 좀 어려워가지고 SOC 사업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외자 유치가 그때 많이 됐었죠. 국가 재정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교통 정체는 일반 도로하고 다를 바도 없고 좀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민간 사업자가 그 손 놓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자본이 국내 자본만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거라 네. 이게 좀 사안이 좀 복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도 요금 인상도 우리 지역에서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억제하면 할수록 시 재정 부담 말 그대로 시가 메워져야 될 돈만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800원까지 인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SOC 할 때 계약을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기간이 뭐 유료화하는 기간이 2031년이면 엄청 긴 상황이에요. 아직도. 아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그러니까 잘 뽑아야지요. 네. 이번 시간에 잊혀졌던 옛 뉴스를 다시 꺼내 오늘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코너죠. 임병환 기자의 해묵은 취재수첩. 네,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를 소환하십니까? 네, 이번에 소개할 것은 굳이 기사라기보다는요, 장소이자 시설입니다.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한 20배쯤 크기의 장소인데요. 올해로 한 40년쯤 됐습니다. 또 124,332명이 이곳에 계십니다. 혹시 무엇인지 또 아시겠어요, 피디님? 저희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연평도 포격 희생장병과 천안함 장병, 그리고 세월호 때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됐던 교사도 여기에 계시죠. 아, 현충원. 네. 네, 맞습니다. 그 국립대전 현충원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충원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군인, 뭐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새해 중요한 날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취임한 날 가갖고 광명록 쓰고 그 사람들 뒤에 쫙 달고 가갖고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장면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임병환 기자님의 그 해묵은 취재수첩에 왜 현충원이 소환됐습니까? 그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제 현충원은 중요한 출입처로 여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현충원 자체가 갖고 있는 국가적 의미가 따로 또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피디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현충원이 왜 있는 걸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인데, 그 12만 4천여 명의 유해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국가별로는 다 국립묘지들이 보통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네, 맞죠. 그 국립묘지 뭐 이런 표현은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각 나라마다 다른 표현을 쓰지만 말씀처럼 국가가 있는 곳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국가가 혹시 영혼이 있다면 곧 현충원이다. 뭐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 뭐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국가라는 게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그 현충원이다. 네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말이 좀 어려운데 현충원이 곧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무섭다. 네. 현충원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는데요. 서울 현충원이 1955년부터 조성이 됐고 대전 현충원은 1979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 때 수많은 전사자를 안장시키기 위해 국군묘지가 국립현충원의 뿌리인 셈인데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한 곳에 안장해 신성화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를 눈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시설인 셈입니다. 그래요. 서울 동작동에도 국립묘지가 있고, 그쵸? 네.
거기는 보통 높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제 예전에 듣기로는 거기 너무 포화 상태여가지고 대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 팟캐스트 방송은 일반 지상파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유쾌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충원을 주제로 주시니까 제가 막 웃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제 임 기자님이 이 현충원 취재 관련 때문에 미국하고 프랑스를 이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네. 뭐 이렇게 어디 뭐 검은 돈 받아서 간 겁니까? 네. 제가 이 현충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프랑스에 다녀온 건 사실인데요. 뭐 그런 검은 돈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죠. 그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획 취재에 선정돼서 2016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프랑스 네, 재작년이죠. 그 프랑스 팡테온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가 목적지였는데요. 팡테온과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의 현충원과 유사합니다. 팡테온은 파리 시내에 있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원래 생트 주누비에브 성당이었는데 이곳에 1789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안치하면서 지금의 팡테온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 있으면서 멀리서도 보이었기 때문에 성당을 어떤 희생자들, 혁명의 희생자들 안치하는 공간을 활용했던 거고요. 그때 또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조대에서 처형되는 일이 있었죠. 어떤 군주제 시대가 종식되고 지금의 근대 국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왕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격체가 소멸한 것인데요. 국왕의 처형으로 공백이 된 국가 상징을 팡테온이라는 위인들이 모인 집단 묘역이 그러한 상징을 대신한 거죠.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빵떼뇽이 만들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왕을 중심으로 국가 제도가 운영되다가 그쵸 왕정이 되다가 혁명으로 이제 왕목을 단두대로 쳤고 대신에 이제 그 공화정이 생긴 거죠. 그쵸 민주주의 공화정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국가의 정당성이 이렇게 확보가 됐고 알링턴 국립묘지 네 저도 여기는 가봤습니다. 네 근데 현충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로 흘러가서 좀. 네, 갑자기 역사 세계사 시간이 됐어요. 네. 네. 그 이제 말씀처럼 정치인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1861년도에 남북 전쟁이라는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내전을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친노예제 대 반노예제 뭐 이렇게 특징 지어볼 수 있는데요. 남북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안장시키기 위해 노예제로 운영되던 농장에 세워진 게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한국의 현충원도 한국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자 조성됐고 국가의 화학공간을 활용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미국 갔다 올 정도면은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 비행기값만 장난 아닐 텐데 우리나라 그 정도로 이제 공금을 받아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현충원에 뭔가 기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랑스 빵테뇽하고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하고 우리 현충원 이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녀와서 이제 공금으로 다녀와서 기획보도를 저희 중돌보를 통해서 했죠. 이제 네. 그거 연장선에서 다시 이곳에서 공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울고 먹는구나. 네. 네. 먼저 이제 화학자 퀴리 부인부터 철학자 볼테르, 루소까지 다양한 계층의 위인들이 팡테온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팡테온의 가장 특징은 사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팡테온에 안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팡테온에 안장됐더라도 반혁명적 사안이 발견되면 바로 팡테온에서 축출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서는 사병과 장교, 장군 등이 동일한 면적의 묘비를 사용해 신분적 차이를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개중에는 묘비가 더 크거나 조형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 계급 차이는 없이 모든 유가족이 원하면 차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의 선봉에 서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윌튼 해리스 워커 대장의 의혹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는 서울 워커힐 호텔도 이분의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만난 워커힐 대장의 묘역은 사성 장군의 계급장도 없이 사병묘역과 같은 면적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우리는 보통 국립묘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현충원 하면은 군인들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높으신 분들이 대전현충원가도 있어요. 뭐 그 신분별로 묘역을 구분해서 이게 딱 써놨어 그냥. 그거 보면 제가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기자님 혹시 워커힐 호텔 가보셨어요? 아니 워커힐 네. 호텔은 못 가봤죠. 네, 근데 뭐 안다고 그래. 저희가 아는 워커힐 호텔이라고. 아니 이름은 들어봤잖아. 피디님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제 대충 뉴스가 막 점점 초딩 뉴스로 변하는 것 같아. 너희가 가봤니? 하고. 아니 뭐 지금 가봤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가봤어요. 진짜 하루 잡았어요. 아 예. 네. 서울하고 아까 제가 뭐 서울에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대전이 생겼다 이런 걸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했는데 둘이 이제 같은 현충원이 아니라면서요? 예, 뭐 말 그대로 어떤 국립 현충원은 둘 다 국립 현충원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보훈의 상징인 것도 동일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서울 현충원의 운영 기관은 국방부이고요. 대전 현충원은 보훈청이 운영합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현충원은 대전 현충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보훈청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국가보훈처. 지금 국가보훈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을 더 쳐주는구나. 높다기보다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국방부는 네. 말대로 국가를 수호하는 네. 어떤 그런 의미 인생인데. 그것도 그렇고. 국방부 보훈청의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죠. 거기는 장관이고 여기는 처장이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현충원이 대전에 있다고 보시는지는 좀 이해는 살짝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더. 네, 지금 현충원에 다양한 계층의 위인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즉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도 좀 국가 상징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 현충원은 현재 안장자의 97.5%가 군인입니다. 대전 현충원은 안장자의 89.4%가 군인이고요. 의사상자,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처럼 다양한 계층의 위인이 대전 현충원에 지금 모셔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 올림픽 송기전 선생이나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아동문학가 이성준 선생님,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이종욱 사무총장, 2010년 천안 실종자 수색 중 돌아가신 한주호 주민님, 그 소래교전 전사자들도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시죠. 저는 감히 현충원에서도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트롤리 투어나 근무교대식처럼 아니면 또 팡테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장과 축출이 있었으면 합니다. 근엄한 분들을 말씀하실 때 제가 웃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노래를 하셔가지고 중도일보 최고의 보컬께서 이모인 기자 듀엣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셔가지고 순간 그대 안에 불러나는 듀엣 노래를 불러다가 좀 크게 망신을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영상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2018년 1월 24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되었던 신과 함께 1350만 vs 그러니까 대 있죠. 뭐 대 뭐 할 때 vs 1987 670만 중학생이 힘이 갈랐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혹시 임병환 기자님은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제가 영화관을 시간을 못 갔죠. 1987은? 그것도 못 봤어요. 문화생활 좀 하십시오. 네. 혹시 인터넷으로 나중에 무료 다운로드 뭐 다시 보기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는 두 영화 다 봤습니다. 네. 다 보셨어요? 예, 두 영화 다 봤습니다. 필요해요. 시대 흐름을 같이 이해하는 데는 영화도 같이 봐야 되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1000만 영화는 중딩이 정한다는 영화계의 속설이 있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영화의 문외한이긴 한데 1000만 영화는 중딩이 정한다 이런 속설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중학생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형호 영화시장 분석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40대 예매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10대가 많이 봤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자녀들 대신에 예매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40대 예매율이 높은 건 40대가 영화를 많이 본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죠. 네, 근데 그 40대 예매율이 높은 건 10대가 많이 봤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40대가 예매한 영화 대부분이
어린 자녀와 함께 보기 좋은 전체 관람가 등급 영화들이라는 CGV 리서치 센터의 분석 결과를 기사에서 실었습니다. 이 논리가 참 너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한번 정해봤는데 워낙 요즘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이제 인기가 많고 또 1987도 화제가 많이 됐었고 네이버 아이디 HBA 땡땡땡땡님은요 이런 댓글을 달으셨네요. 조선일보는 1987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아이디 S896 땡땡땡땡님은요. 이건 10대 문제가 아닐 텐데 크크크 뜬금없이 걸고 넘어지네 크크크 뭐 이렇게. 네, 영화던 인기를 좀 깎아내리려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DKDW 땡땡땡땡님은요. 장르나 시대가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라. 이딴 것도 기사라고라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MON 땡땡땡땡님은요. 그냥 1987은 한국 좌놈들이 천만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직적으로 언플하고 좌빨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심지어 대통령이 마이크 들고 천만 만들어주자고 발악해도 670만에서 끝났어. 그나마 이것도 언플의 장기 상영관 독점했기에 600만이라도 넘겼지. 정상적인 상영관 배분이었음 200만도 넘기기 어려웠음이라는 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사람들이 너무 극렬하게 대립하는 거 있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래야 되나 싶고. 네이버 아이디 TOPA 땡땡땡땡이면요. 하하고 우는 표시 유유.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떤 신문사가 썼는지 알겠어. 대신 예매해주니까 40대 예매율이 10대 거라고 보는 건 좀 아닌 듯. 뭐 이런 댓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용해서 제작사가 정권에 좀 잘 보이려고 했던 뭐 이런 사례는 전에 좀 있었죠. 네. 뭐 그런 시각에서도 이번 영화도 다시 좀 비판하는 좀 그런 어떤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 생각엔 저는 조금 공감을 해요. 앞부분 얘기한 뒷부분인데 PJH0 땡땡땡땡님인데요. 웹툰 팬이라 봤는데 시즌은 한국 영화상 훌륭했지만 솔직히 천만 갈 영화는 아니라고 봄. 요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하고. 근데 다음 얘기가 배급사 롯데의 엄청난 홍보와 상영관 독점 아니었나? 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화의 수직 계열화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과 배급과 상영이 하나로 딱 수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화 만들어 자기가 트니까 흥행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공감을 했고요. 아이디 LODJ 땡땡땡땡님은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영웅분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이제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반대하는 세력 그 국민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잖아요. 고문하고. 그건 좌우 이념 대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립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댓글을 말씀드리면 아이디 ZZGU 땡땡땡땡님은요. 대놓고 좌파를 미화한 영화를 어느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할까라는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 21세기인데도 이런 이념도 아닌데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가는. 그쵸. 이건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죽이는 거는 좌우의 개념 아니고 우파는 그래도 된다라는 거 없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CUBY 땡땡땡땡님은요. 영화까지 승자와 패자를 가르려고 하는 기사 대체 언제까지 숫자로 줄 세울 건지 언론의 역할을 국민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디 SIRI 땡땡땡땡님은요. 10대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조선일보의 소망이 가득 담긴 기사네라는 글을 주셨네요. 역사에 대한 평가는 정말 100년 정도는 지나가 봐야 되나 봐요. 네. 어떤 사극을 보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런 어떤 색깔적인 해석, 네,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직 이러한 근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파적 시각이나 좌파적 시각이 정권을 지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이념을 불문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박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아주 오랜만에 띠동갑 내기 여행하기 시즌 3를 만나실 수 있는 날이네요. 드디어 편집 장비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고요. 띠동갑 내기 여행하기 대전과 미래세대 편 제1부에서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경기도에선 두 중학생들과의 유쾌한 여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